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나라 밖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외신들도 우리나라 총선 결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도 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에서 총선이나 대선 열리면 어때요? 네,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렇기는 네. 한데 네. 이번에 더 좀 주목을 많이 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도를 했습니까? 외신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가요? 너무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사실 보도를 많이 했어요.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물론 총선 전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예. 일본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관계가 틀어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기시다 총리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정상이. 자, 그리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의 화양연화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여라도 그 전성기가 사그라들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기사를 많이 냈었거든요. 네. 자, 외신들은 지금 우리나라 그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당일날 뭐 총선 그 분위기, 투표소 분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대파. 여기서 또 대파가 나오네요. 저는 이 대파,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이 대파와 관련된 수많은 패러디들을 할 때부터 이거 외신에서 엄청 주목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 그런 부분도 주목을 했고요. 그 프랑스 공영통신사인 AFP는 대파의 외침. 평범한 채소가 한국 총선을 흔들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요.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AP통신 역시도 대한민국 총선 이슈 대파, 의료대란, 후보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공격 의혹 이러면서 유권자의 주요 이슈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기사를 냈고요. 이 기사들, 이 다 통신사들의 기사잖아요. 예. 수많은 나라에서 다 받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보도가 됐고요. 그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는 딱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정권 심판, 예. 대파, 레임덕. 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외신 보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를 다 갈무리하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됐다. 그 내용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영국 BBC가 영국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보도를 많이 내놨는데 이런 보도가 났어요. 대파 가격은 윤 대통령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다. 대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권에 대한 신임 문제가 투표로 나타난 거고,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인기가 없었다. 너무 팩폭을 해. 여기는 외신도 알아차려 버린 우리나라의 정세. 그리고 영부인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외신들이 계속 주목을 했거든요. 예. 사라진 영부인과 관련돼. 그러면서 디올백 관련 논란도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BBC 같은 경우에는 대학 논문 표절이라든지 주가 조작 혐의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서방 국가와는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연대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신의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 찍었고 가짜뉴스라고 언론을 공격하고 대통령실은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었다. 그런 세밀한 내용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한국의 우방은 물론이고 심지어 반대 진영까지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에 유효 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려워. 전했더라고요. 예. 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유효 기간이 있다고 이제 볼지도 모른다는 건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 보수 정치인들의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고 대통령 말에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이 대통령과 중요한 외교적 그 약속을 할 수 있을까? 국제 외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국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이고 이 정권이 계속 안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이후에도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일어나든지 또는 네. 이 정권이 연장되는 상황을 다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나 중요한 외교 어떤 이 약속을 할 때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총선 결과가 더 이상 지금의 한국 정부와는 중요한 외교적 약속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불안하게 보도를 했던 것도 그런 지점과 맥락이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일본은 그 총선 전부터 이 결과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가 어렵다라는 건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네. 이거 일본 언론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시 생각하는 게 말해서. 달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에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한일 관계가 왜 어려워지나요? 일본이 자기네들끼리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따먹었던 과실들이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련이 닥칠 수 있어 라는 예.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지금 일본 언론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여론에 조금은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일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줬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본 언론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려워졌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민주당이 대일관계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이런 그럼요. 보도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본인이 마음대로 거부권까지 행사해 가면서 의회를 무시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 부분도 외신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예. 자, 윤 대통령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딱 잡고 우리 한일 관계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의회를 무시한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여야의 관계, 국회 지형에 대한 분석이 많은데 이 글로벌 Y 시간을 보니까 해외에서 보는 시각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그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만 빠졌다고 초청이 못 됐다고 혹시 그런 기사 보셨나요? 아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부가 어떤 국제사회의 국제관계의 중요한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참 이런 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총선 개표 방송을 흥미롭게 보도했다 이런 기사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외신들의 눈에 이렇게 새롭게 보였을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막 재밌으세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방송사마다 개표 방송 특색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고 사실은 우리 한류 문화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한국은 무슨 개표 방송도 K 드라마처럼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예능도 또 많이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BBC가 이것은 K 드라마인가? 아니다. 한국 선거의 밤이다라는 제목으로 AI, 그래픽, 패러디 굉장히 재밌게 구성된 그리고 오락적 요소도 많고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청률을 겨냥한 방송사마다 특색 있는 재밌는 방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개표 방송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 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후보들 얼굴 따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래픽도 많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BBC는 이렇게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고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작 집중해야 되는 선거들의 쟁점.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주목하고 있고 이 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각 당이 어떤 정책들 공약들을 발표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다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양면을 다 짚었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가졌어요. 네. 처음으로 열린 회의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한미일 정상회의는 익숙한데 미일 필 회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국제 관계에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은 총선도 있었고요. 근데 예. 저는 이게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나라가 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빠지고 미국과 일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필리핀이 들어왔어요. 네. 자, 이거는 단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남중국해를 필리핀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진 협의체다. 중국 견제용. 그렇습니다. 협력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제가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일단 일본이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10일 날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11일 날 필리핀까지 해서 3자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지금 미국은 예전에는 미국 하면은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해서 온갖 분쟁 국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라에 다 간섭을 했죠. 예. 그러면서 그 미국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일국 체제에서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네. 다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냉전이 조금 더 맞아요. 왜? 중국과 러시아라는 한 축을 중심으로 그 밑에 이제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 아래쪽에 또 이제 뭉친 일명 우리가 서방 국가라고 네. 하는 축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크게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의 냉전 체제는 구냉전 체제는 이 나라들이 변함이 없었어요. 자, 소련 밑에 모여. 그러면 이 나라는 탁 고정돼 있고 미국 네. 밑에 모여. 이러면 이 나라는 탁 고정이 돼 있었는데 신냉전은 뭐가 다르냐면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이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때 국익에 실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안보는 저희가 뭐 미국하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중국하고도 협력을 한단 말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쪽은 중국, 러시아 두 개의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서로 견제도 합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은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분담이 잘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쪽은 지금 미국이 혼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가장 큰 이제 잠재적 분쟁지가 될 수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인도태평양 네. 요 지역이. 요 지역에서 미국이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글로벌 파트너십,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그냥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최상급으로 쫙 끌어올려서 일본한테 딱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동반자로 같이 가자. 그렇습니다. 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너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미국이 이제 어쨌든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지역마다 본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나라들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영국, 같은 네. 앵글로색슨인 영국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그냥 정보 동맹으로 묶여 있는 나라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인도태평양이 문제였단 말이죠. 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미일 동맹을 맺었지만 사실은 밑바닥에는 견제하는 마음이 더 커요. 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일본은 적성국이었어요. 그런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언제든 다시 그 예전에 뭐 자신들 표현으로 아시아를 해방하겠다 이러면서 아시아 전체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그 야욕을 언제든 드러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면서 데리고 온 나라였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일본에게 사실은 미국이 이제 거의 정권을 주다시피 한 거예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거기에 자, 남중국해는 필리핀한테 맡길게요. 왜? 자, 남중국해라는 곳은 세계 물동량의 30%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여기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2016년에 필리핀이 국제상설재판소에서 여기서 중국의 소유권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예. 그리고 필리핀이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만하고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혹여라도 대만을 건드렸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미국이 관여를 할 수 있게 필리핀이 특히 미군 기지를 또 많이 내줬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마르코스 대통령 이전에 두테르테는 친중적이었어요. 우리가 왜 미국이 우리한테 뭘 해준다고 이러면서 막 막말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막 예. 막말하고 그러면서 중국한테 탁 붙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막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그랬는데 마르코스는 아버지가 독재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시민혁명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와이였어요. 결국 그렇군요. 미군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마르코스는 미국이란 나라하고 척을 질 수가 없어요. 마르코스 대통령 들어서면서 친중에서 친미로 딱 갈아타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이런 소협의체를 많이 만드는 거는 그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1대1이었어요. 어떤 나라들하고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가 이걸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나라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미국하고 손을 잡지만 어떤 때는 러시아 중국하고 손을 잡는 네.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미국의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저희가 예전 같은 말을 듣겠는데 지금 저희 중국하고 러시아 무서워요.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 나라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좀 편하게 중국 러시아한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인 것처럼 이 협력체에서 뭔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핑계를 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오커스, 쿼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협의체. 묶어줘요. 계속 묶어줘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명분 만들어주면 말하기 훨씬 편하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 협의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은 이 모든 협의체의 중심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끼어 있고 또 다른 나라를 이제 끼우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또 하나 편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협의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또 개개의 나라들은 또 중국, 러시아하고 물밑에서 또 협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대중국 봉쇄 그러면 중국하고 대화 안 할까요? 아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도 대화하고 러시아하고도 물밑 대화하고 네. 북한하고도 물밑 대화합니다. 일본 똑같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란 나라 그 개별로는 중국하고도 대화하고 러시아하고도 대화하고 다 북한하고도 하죠. 합니다. 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교 노선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아니요. 보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럼 지금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미일에만 더 집중을 아무래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전체적인 외교 그림을 봤을 때 우리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독립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역할을 미국이 우리한테 맡겼었죠. 적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추국이었어요. 한국을 네.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이 계속 빠지잖아요. 대신에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갔죠? 일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아니 우리 문제인데 우리는 발언권조차 없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진 이 상황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중동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던 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라고 해서 거기는 시리아 영토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란의 영토로 우리가 간주를 하죠. 자,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직접적으로 참전하고 싶지는 않아 했어요. 그래서 대리 세력,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다른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군 쪽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란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국 영토가 공격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직접 참전 안 했는데 우리 계속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네. 뒤에서 계속 소위 입으로만 센 발언들을 하고 있었는데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란이 어떤 보복도 안 한다. 그러면 이란이란 나라 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도 보복 대응을 천명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 확전 안 시키려고 엄청 애를 써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걸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 아니 영토가 공격받았는데요.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몰랐어요. 중동 상황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밑에서 가장 바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당당해요. 아니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걸 보니까 저 대리 세력들의 중심에 이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 세력을 바로 공격했어요. 뭐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너네 좀 가만히 있어줄래? 제발 민간인 좀 살상하지 말아줄래? 이러고 한쪽 달래고 있고 그다음에 부릉부릉하고 있는 이란 쪽을 지금 달래고 있는데 이란 쪽을 미국만 나서서 달랠 수가 없으니까 네. 미국이 다른 중동 국가들 이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란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 그래. 독일은 우리한테 뭐 줄 수 있죠? 또 거기서 또 실익을 따지고 있군요.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끔 보복처럼 보이는 공격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신 기사를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뭐 24시간 내에 또는 48시간 내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측에 공격을 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먼저 미국 측에 의견을 타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그거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만 미국이 참전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이게 다 신경전이 얽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말로는 굉장히 세게 주고받고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란은 어쨌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대신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건 물밑으로 취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명분도 찾을 겁니다. 어쨌든 중동의 상황은 계속 불안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는 한은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로벌 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